안녕하세요. 책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책 모임 데모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에 네. 첫 번째 녹음을 했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은 특별하게 없었는데 네.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형보다 늙어 보인다, 아, 나이 들어 보인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일단 있었고, 아, 그래서 저한테 파마를 하는 게 이런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제 목소리가 졸린다, 늘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텐션을 높여서 이걸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파마는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네. 저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파트, 그러니까 본론 중에서도 어떤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제1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부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개관해 본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일단은 일부는 본문의 이제 2장과 3장 부분인데요. 핵심은 민주주의 역사와 네. 잠깐만요. 우리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얘기도 그렇죠. 안 했네. 우리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2장, 네. 3장 오늘 네. 하는 내용인데요. 네. 이 2장에는 이제 민주주의 대강의 역사라고 하는 걸 한번 개관해 보고, 3장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뒤에서 이제 본문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주로는 이제 역사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아, 제가요? 네. 저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이제 주로 많이 연구를 했었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도 형이나 우리 조 교수님이나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아니, 강의를 지금 네.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네, 이런 네.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강의에 제가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가 보통 이제 이 보편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고대 아테네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중세 시대에 실제로 이제 근대 민주주의를 형성한 제도적인 기반은 중세에서 많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다루고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달 선생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달 선생님이 이 2장에서 처음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 그것부터 한번 건드려보고 출발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대표적인 이제 잘못된 인식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민주주의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서서히 세계적으로 확산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 이제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이제 변화들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쫙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이렇게 쭉 미치는, 예를 들면 기독교의 발명.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유대 이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서 그것이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제자들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서서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근데 민주주의를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달의 지적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달의 첫 번째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비유를 들어놓은 걸 보니까 네. 불을 발견하고 또 그림, 문자 이런 것들이 누가 먼저 발명을 해가지고 그게 쫙 이렇게 계승이 된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질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과 민주주의는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대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테네잖아요. 그럼 아테네가 민주주의에서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있죠.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기록의 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의 역사는 결국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뿌리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고 있긴 하지만, 달 선생님의 생각은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한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민주주의는 이렇게 존재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 하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데모크라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테네 히라버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거더라고 보니까요.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대가 우리나라로 하면은 우리나라 무슨 시대인지 우리가 삼국시대도 아니죠. 고조선 네,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고조선이 예. 그때까지 마지막. 예.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니까 예. 그렇죠. 아테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뒷부분인데 그때 당시의 기록이 지금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정말 뭐 외계인이 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 뭐 특히 이제 플라톤 책 같은 것들 보면은 장 구분이 돼 있어요.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장 구분이 왜 되어 있느냐?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썼던 파피루스 용지의 한계만큼씩 끊겼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중간에 끊긴 거죠, 한마디로. 아주 긴 시간 단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테네의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소멸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모습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물론 이제 로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세기경에 이제 북부 이탈리아에 있던 뭐 베네치아 같은 플로렌스 이런 공동체에서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곳 중에 하나는 이제 북유럽 바이킹의 전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 민주주의를 만드는 조건이었는가가 여기에서 이제 성취되는. 그러니까 고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모습보다는 왜 그들이 민주주의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달 선생님은 그것을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의 조건을 좀 곰곰이 한번 따져보는 게 어떨까 먼저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전제를 했지만 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이 달의 민주주의에서는 이 아테네나 로마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를 했으니까 특히 이제 저기 있는 책인데 그 로저 오스본의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와 같은 책들 그 다음에 이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비판자들 같은 책들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테네 민주주의 역사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는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딱 그 장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죽은 아테네 시민들을 애도하는 그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있어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사에 나오는 연설문이죠. 그렇죠. 그 페리클레스의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이제 찬양하는 페리클레스의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아테네가 고유하게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필요 없다. 아테네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글이어서 저는 항상 아테네 민주주의를 설명하라 그러면 일단은 가장 고전 텍스트에는 그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이게 이제 아테네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기억이 남는 거라고 하면은 그게 있어요. 이제 민회와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는 이제 400인 규모로 했다가 500인으로 이제 확장을 하기도 했는데 의회는 추첨이었어요. 추첨을 통해서 전 시민이 평생 한 번 이상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민회는 이제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고라 광장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들이 주황색 이 끈을 묶어 놓으면은 거기가 푸닉스 언덕에 있는 광장에 가가지고 이 민회를 열어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몇천 명 모이게 돼 있는데 그 정원이 다 차면 이거를 거꾸로 묶었대요. 그래서 이제 더 안 와도 된다고 이렇게 묶었다고 그러는데 아테네 민주주의 후기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거를 참여를 하면은 약간의 그 급여를 줬대요. 돈을 줬죠. 예. 근데 이제 급여를 줬는데 이게 시원찮으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 가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실제로 실현됐던 그런 모습들, 물론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고, 참여라는 게 참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로버트 달 선생님도 이 추첨 얘기가 네. 조금 강조돼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첨을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재판도 했거든요. 추첨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굉장히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권력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그 민회라고 하는 공간이 뭐 몇천 명에서 몇만 명까지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제를 설정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거 논의해 줘야 되고 하는 것들을 만들려면 결국은 뭔가 대의기관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해서 아테네는 추첨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 추첨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 뭐 5만 명 시민단 이름 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뽑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0개 단위의 이제 뭐 부족 같은 그렇죠.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이번에는 한번 내가 대표가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적힌 돌멩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적힌 것들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번에 다른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의회라고 하는 기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근데 두 번째는 거의 신의 뜻이잖아요. 이 추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어떤 조작이라든가 특히 이제 어떤 시민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별도로 따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추첨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그럼 지금도 국회의원 조만간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국회의원을 추첨으로 뽑으면 어떻겠냐 이러면은 다들 그건 안 된다고 다들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 추첨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의 광역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테네와 대한민국 완전히 다른 규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굳이 우리가 선거로 대표자를 결정할 필요 없는 만큼의 작은 단위들이 있어요. 이런 단위들에서는 스스로가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추첨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표자 되는 게 저는 결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 추첨제에 대한 어떤 긍정과 부정적인 관점, 이 관점의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엘리트주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도 자기 공동체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역량도 있고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아테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통치자의 적합한 어떤 적성을 갖추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추첨을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량. 그리고 아테네의 엄격함은 뭐였냐면, 그 추첨을 해가지고 대표자가 됐는데 만약에 그 임무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던 거죠.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막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죠. 그거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보증금을 걸고서 소송을 도전을 해야 되는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못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하는 구조를 뭐 나름대로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추첨제로 하면은 몇 가지 이제 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매수가 불가능하다. 뭐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 대의기관을 직접 이른바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선거제도 같은 거는 부유층이 아무래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추첨제를 하면 이 부분은 어쨌든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제 뭐 이런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나쁜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는, 부실한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추첨제보다는 선거를 통한 대의제를 선호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 아테네는 사실 이 역사 자체가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뭐 하나의 큰 거대 분야인데, 로마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네. 로마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로마 공화정,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도 다른 민주주의 한 역사의 뿌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공동체도 사실은 이제 아테네와 그러니까 좀 구별되는 지점들은 있지만, 그 이른바 리퍼블릭, 그러니까 레스푸블리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뭐 이런 공동체를, 그러니까 그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 교수님 전문이죠. 레스푸블리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레스푸블리카는 네. 레스는 이제 관사예요, 관사. 지금 이런 것처럼. 푸블리카는 이게 퍼블릭, 우리가 흔히 쓰는 퍼블릭, 그러니까 이제 푸블리쿠스, 당시 이제 라틴어죠. 라틴어에서 푸블리쿠스라는 말이 있는데, 푸블리쿠스라는 말은 포퓰루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포퓰루스는 지금 피플입니다. 그러니까 푸블리쿠스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퓰루스의 것, 그러니까 국민들의 것, 인민의 것, 시민의 것이란 뜻이죠. 나라를 그러니까 어떤 뭐 개인이나 어떤 왕이나 군주의 소유물이 아닌 보편적인 시민들의 것으로 상정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레스푸블리카, 지금 우리는 이제 리퍼블릭이라고 하고, 대한민국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된 거죠. 공화제의 이제 어떤 어원적 근원이죠. 그래서 이 달 선생님은 사실은 그 레스푸블리카나 그런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히라보와 라틴어의 정도 차이 아니냐, 그렇죠. 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뭐 생각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나요?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은 아테네보다는 좀 더 이제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가 민주정을 성취하는 과정과 로마가 공화정을 성취하는 과정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특히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국가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 독보적으로 아테네만 민주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그리스를 대표하는 이제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잖아요. 근데 뭐 스파르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귀족정, 왕정의 대표적인 국가이고, 아테네는 이제 민주정. 그런데 왜 다르냐? 왜 그들은 그 어떤 하나의 그리스 문화권이라고 하는 데 있으면서 완전히 상반되는 정치 체제를 갖췄는가? 요런 이제 문제의식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수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뭐. 근데 그 301을 보시면 그 스파르타 이야기 있어요? 네, 2가 있어요. 2가 아테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 1과 2에 상반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얘들은 귀족적이고 얘는 민주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스파르타 300은 300명의 엘리트 병사들이 이제 나가서 그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용사들은 단순히 군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귀족이고 사회 지도층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 왕이 선두에 서서 그 싸움을 진행한단 말이죠. 근데 아테네는 어떤가? 아테네는 이런 육상, 그러니까 지상전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였고, 그래서 중심되는 병력은 해군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대군이 왔을 때 스파르타는 어디 길목을 가서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아테네는 바다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군인들이 자신을 무장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갑주를 사고 칼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개인 비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은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유한 귀족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 국가에 대한 헌신이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 루트가 존재했었는데, 그 뭐 아테네 사이도 마찬가지였는데, 아테네는 바다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바다에 가서 싸우려면 누가 필요하느냐? 노 젓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노를 젓는 데에는 다른 이런 갑옷 같은 거 필요 없었고,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노조울 노동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와라,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의 수병을 모병했고, 그 사람들이 가서 함께 페르시아와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참전을 했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한 거죠. 승리하고 돌아온 수병들은 우리도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니 정치적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사실은 민주주의는 그렇게 그냥 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요구 속에서 다수의 시민단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그렇죠. 그런 과정 전개들이 있었죠. 물론 로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수많은 이 식민지, 그러니까 속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사실 로마에 살고 있는 건장한 남성들은 대부분 이제 로마 군단의 구성원이 됐고, 그 로마 군단의 구성원들은 시민권을 부여받는 그런 체계였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가면 다르지 않나? 이 권력을 가진 권력자는 이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권력을 나눠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은 뭔가 대가를 치른 거죠. 대가를 치른 시민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그게 이제 많이 나눠지게 되면 민주주의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 어떤지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고민을 근데 하도록 하고. 제가 이런 역사적 설명이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 고대에 그랬다라고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세에는 왜 민주주의가 출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주된 이 국방력을 담당하던 건 기사들이었고, 그 기사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거의 뭐 가난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왜냐면 말도 있어야 되고 말에도 입혀야 돼, 말에도. 네, 말에도 값을 입혀야 되고. 근데 실제로는 그 기사 한 명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대여섯 명의 하인들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엘리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른바 그 소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되면서 그 화약의 시대는 사실은 그냥 총 한 자로 쥐면 그렇지. 그 기사들을 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 시대가 오면서 다시 민주주의의 물결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적 설명으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기. 네. 이 병기의 운영과 또 또 얘기가 완전히 빠졌는데 병기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 이제 기사들이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싸우고 그럴 때 이 싸운 그 기사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은 땅이었죠. 땅. 그렇죠. 영지를 주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다 귀족이 되고 영지를 바탕으로 봉토를 받은, 그러니까 봉건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이제 소총수 중심의 군대가 되니까 이때는 땅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돈으로 줘야 되는데, 그럼 돈은 누가 만드느냐? 왕이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그런 무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절대 왕정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설명도 있거든요. 다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죠. 스파르타, 아테네, 또 중세 후기, 근대 초, 이런 것들이 이런 좀 정치 구조와 이 병장기의 변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무기. 핵무기. 이게 얘기가 너무 빠지는 거 완전히 아닙니까?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요. 그래. 한번, 그러니까 핵무기의 변화는 이런 정체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핵무기의 등장. 그렇죠. 사실은 이제는 시민병의 그렇죠. 어떤 의미가 사실은 사라져버리고, 단추 하나로 어떤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 이제는 도대체 우리 시민은 무엇으로서 이 권력을 이렇게 계속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 그렇죠. 예. 민주주의라는 게 인류의 역사에서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네, 그렇죠. 근데 이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에서도 단지 그냥 짧은 에피소드로 기억이 남을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 위태로울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거를 좀 같이 고민들을 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깊이 있는 네. 얘기로 지금 저희 갑자기 빠져들었어요. 로마 얘기 부분에 보니까 네. 그 얘기가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로마가 이 시민권을 식민지에도 다 줬잖아요. 아주 뭐 선진적으로. 다만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공간은 로마 시내에 있는 포럼에서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권 주는 거는 그냥 생색내기였고, 실제로 의사결정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기원전 130년경 정도에는 로마의 이런 민주주의적 공화국 전통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